12가지 인생의 법칙 자세한 이야기. 이 책은 저자가 퀴라라는 질의응답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어.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그가 올린 42가지 법칙 목록이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 그게 이 책의 씨앗이 된 거야.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의 핵심 개념인 질서와 혼돈에 대해 이야기해. 질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 익숙한 영역이야. 반대로 혼돈은 예측 불가능하고 미지의 영역이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처럼 말이야. 인생의 의미는 이 질서와 혼돈의 경계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갈 때 발견된대. 행복을 맹목적으로 좇는 게 아니라 삶의 고통과 혼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2가지 법칙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줄게.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첫 번째 법칙은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근데 이게 그냥 자세 교정 얘기가 아니야. 저자는 바닷가재의 세계를 예로 들어. 바닷가재들은 서열 싸움에서 이기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게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만들게 한대. 승리한 바닷가재는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걷고, 패배한 녀석은 몸을 움츠리지. 이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우리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것만으로도 뇌의 신경, 화학 물질에 영향을 줘서 더 자신감 있고 유능하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야. 구부정한 자세는 패배자의 자세고, 이런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만만한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 그러면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고 스스로도 무력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건 단순히 신체적 자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태도를 의미해. 삶의 무게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지. 혼돈에 맞서 질서를 세우고 나약함과 유한성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자세야. 이 자세 하나가 긍정적인 순환 고리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대우를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야.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두 번째 법칙은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어.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처방받은 약을 더 잘 챙겨 먹인대. 왜 그럴까? 저자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에서 찾아.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야.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하고 결함이 많고 심지어 악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자기 내면의 추악함과 마주하다 보면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쉬워. 나 같은 존재가 과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스스로에게 좋은 것들을 거부하며 벌을 내리기도 해. 하지만 저자는 우리 각자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성한 불꽃을 내면에 품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야 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하듯이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지. 단순히 원하는 것 쾌락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야.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세 번째 법칙은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야. 저자는 자신의 고향 마을 페어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그곳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무의미한 파티를 전전하며 시간을 낭비했어. 저자의 친구였던 크리스와 에드 역시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결국 부정적인 환경과 친구들에게 휩쓸려 삶이 망가져버렸지. 사람들은 때로 자신을 일부러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그게 더 쉽기 때문이야. 발전하려는 노력 없이 현재에 안주하고 실패를 다른 사람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게 편하니까.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최선을 기대해주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해. 당신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당신이 나태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려 할 때 용납하지 않는 친구 말이야. 그런 관계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는 거야.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네 번째 법칙은 비교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더 심하지.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들과 비교하다 보면 내 안의 비평가는 너는 형편없어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괴롭혀. 하지만 이런 비교는 공정하지 않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나의 가장 평범한 순간을 비교하거든. 저자는 인생을 단 한 번의 게임으로 보지 말라고 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게임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게임이 따로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농구를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하는 점이야.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실천하는 거야. 예를 들어 오늘 방 청소를 15분 하겠다 같은 작은 목표 말이지. 그 작은 성공이 모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돼.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과거의 나로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장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야. 법칙 5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다섯 번째 법칙은 자녀 교육에 대한 어쩌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야. 저자는 요즘 부모들이 아이의 친구가 되려고만 하고 훈육과 처벌을 너무 꺼린다고 지적해. 아이의 순수함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지. 하지만 인간의 공격성은 학습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야. 아이들은 허용되는 행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탐색하기 위해 일부러 나쁜 짓을 하기도 해. 이때 부모가 명확한 규칙과 최소한의 필요한 처벌을 통해 그 경계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는 사회화에 실패하게 돼. 그러면 결국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나중에는 더 냉혹한 사회로부터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현실 세계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해야 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아이를 파괴적인 혼돈으로부터 보호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야. 법칙 6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여섯 번째 법칙은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끔찍한 범죄자들의 심리에서 시작해. 그들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구제불능이라고 믿었어.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지. 삶은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면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 하지만 저자는 묻지.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너는 너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살고 있는가? 방부터 정리하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삶을 올바르게 정돈하라는 의미지.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멈추고 거짓말을 중단하고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야. 자신의 작은 혼돈조차 바로잡지 못하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혼돈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만일 뿐이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힘을 갖게 된다는 거지.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일곱 번째 법칙은 쾌락주의에 대한 반박이야.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면 그냥 눈앞의 쾌락이나 좇으며 사는 게 답이 아닐까? 저자는 이것이 충동적인 만족을 위한 손쉬운 선택, 즉 편의주의라고 말해. 인간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줄 아는 존재야. 이것이 바로 만족 지연 능력이지. 이 능력이 문명을 만들었어. 힘든 노동과 희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야. 의미 있는 길이란 바로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길이야. 고통과 악을 줄이고 더 높은 선을 추구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지.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야. 편의주의가 주는 즉각적인 쾌락은 결국 더 큰 허무와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길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야.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여덟 번째 법칙은 진실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지. 이런 거짓말, 특히 인생의 거짓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자기 기만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삶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 거짓으로 만들어낸 현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는 함께 타락하게 돼. 소련의 붕괴가 그 대표적인 예지.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해. 설령 그 진실이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야.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야. 진실한 말은 혼돈의 안개를 걷어내고 세상을 명료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거야.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9번째 법칙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할 때 듣기보다는 말하기 바쁘고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반박할 준비부터 해. 이건 진정한 대화가 아니야. 진정한 경청이란 상대방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듣는 태도야. 이런 자세로 들으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처 몰랐던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저자는 칼 로저스의 대화법을 소개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그가 한 말을 내가 먼저 요약해서 그에게 확인받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지. 대화는 승패를 가르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지적인 모험이라는 거야.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10번째 법칙은 8번째 법칙과 연결돼.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나 방해물로 단순화해서 보지.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에는 항상 틈이 존재해. 문제가 생기고 혼돈이 찾아오는 건 바로 이 틈에서야. 갑작스러운 남편의 외도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믿었던 단순한 세계는 무너지고 복잡한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 이때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한 말을 통해 혼돈에 맞서야 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거야. 안개 속에 숨어있는 용 문제를 직시하고 그 실체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용과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모호함 속에 숨는 것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부를 뿐이야.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11번째 법칙은 과잉 보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저자는 대학 캠퍼스에서 위험하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아이들을 봐. 어른들은 위험하다며 그런 행동을 막으려고 하지. 안전을 위해 놀이터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리고 인간은 너무 안전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어. 위험에 도전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능숙함을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야. 강인함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 속에서 길러지는 거야. 특히 이 법칙은 현대 사회의 남성성 위기와 관련이 깊어. 현대 문화는 남성의 공격성을 억압하고 남성다움을 병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건강한 사회는 강인하고 유능한 남성을 필요로 해. 여성 역시 본능적으로 나약한 남성보다 강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며 강인함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그들을 믿고 지켜봐줘야 한다는 거야. 과잉 보호는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를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지. 법칙 12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마지막 12번째 법칙은 존재의 비극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태도에 대해 말해. 저자는 자신의 딸 미카일라가 겪었던 끔찍한 소아 류머티즘성 관절염 투병기를 길게 이야기해. 삶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실존적 고통 앞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원망하며 좌절하기 쉬워. 하지만 저자는 말해. 존재에는 한계가 필연적이고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슈퍼맨이 너무 강해져서 이야기가 재미없어지자 크립토나이트라는 약점을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야.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라는 말은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작고 사소한 아름다움에 주목하라는 의미야. 잠깐 멈춰서서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는 그 순간의 작은 기쁨이
삶의 거대한 비극을 견뎌낼 힘을 준다는 거지. 우리는 시간의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해. 그래야만 거대한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자, 이렇게 12가지 법칙을 다 살펴봤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의미를 향한 개인의 책임 있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어. 피터스는 세상이 혼돈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탓하며 피해자 역할에 머무르거나 쉬운 쾌락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해. 대신 우리 각자가 삶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혼돈에 맞서 자신만의 질서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스러운 책임감 속에서 삶의 의미가 발견된다는 거야. 행복은 의미 있는 삶의 부산물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어. 어깨를 펴고 진실을 말하고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의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등 이 12가지 법칙은 결국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바로 서라는 하나의 큰 가르침으로 모여. 이것이 바로 혼돈의 세상에 대한 저자의 해독제인 셈이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야.